증인, 피고인과 정확히 어떤 관계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을 협박하고 딸의 목숨까지 위협했던 저 남자를 지금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증언하시는 겁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요? 법정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너무 날카로워 눈이 시릴 정도였죠. 검사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 송곳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고 제 뒤통수에는 수백 명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미쳤나봐. 돈에 눈이 멀었지. 자식 벌 딸을 둔 엄마가 어떻게 저런 범죄자 노인네랑. 하지만 저는 떨리는 두 손을 맞잡고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수척해진 얼굴, 그리고 가느다란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술을 뗐습니다. 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순간 방청석에서는 비웃음과 경악이 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의 멸시 어린 눈초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법정 안에서 저 남자의 손목을 묶은 쇠사슬보다 그의 영혼을 옥죄고 있던 죄책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더 무겁고 날카로웠는지 말입니다. 6개월 전 그 저택의 무거운 철문을 처음 열었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이 이런 폭풍 속으로 휘말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6개월 전에 저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3년간의 투병 생활은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집을 팔고 적금을 깨고 여기저기 머리를 숙여 돈을 빌렸지만 남편은 결국 산더미 같은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고등학생 딸 지은이와 저, 그리고 당장 내일 아침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뿐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집 부엌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는 가정부 일. 그렇게 12번의 면접을 낙방하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성북동의 그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 위로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져 있고 사방을 감시하는 CCTV가 마치 짐승의 눈처럼 번뜩이던 곳. 대문을 통과해 들어선 집안은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게 검게 틴팅된 창문들 때문에 한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그를 만났습니다. 65살의 전직 시의원. 권력의 정점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았을 사내였지만 제 눈에 비친 그는 그저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그의 눈빛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집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 여기서 나가는 순간 당신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계약서 같은 종이 쪼가리는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양심, 그리고 당신 딸의 이름을 걸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제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사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흔한 가족 사진 한 장 없었고 고가구들만이 박물관의 유물처럼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는 굳게 닫힌 문과 함께 번호키가 달려 있었습니다. 3층은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밤 10시 이후엔 절대로 거실로 나오지 마세요. 중요한 손님들이 올 겁니다. 그의 경고는 매일 밤 제 가슴을 두드리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던 어느 밤,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문틈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서류를 태우고 증거를 인멸하고 누군가를 매수하려던 그들의 은밀한 거래를요. 그리고 그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은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거실로 끌려나간 제 앞에는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표와 비밀유지 서약서가 놓였습니다. 거절하면 당신 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협박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고 저는 노예처럼 그 집에 묶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외출도 전화도 통제된 채
그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남자가 저를 감시하는 이유가 단지 비밀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밤, 거실에서 홀로 독주를 마시며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는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고 부실 공사를 눈감아 주었던 과거의 잘못 때문에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승인했던 아파트가 무너져 수많은 사람이 다쳤을 때 그의 영혼도 함께 무너졌던 것이죠. 서연 씨, 미안합니다. 당신 딸을 위협한 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난 누군가를 해칠 배짱도 없는 비겁한 놈입니다. 그냥 이 넓고 차가운 집안에 누군가 온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떠날까봐, 다시 혼자가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 고백을 듣던 날, 저는 분노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내가 이제는 가정부 한 명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떨고 있다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을, 그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힌 외로움을요. 운명은 가혹하게도 그를 더 몰아세웠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좁혀오고 세상이 그를 손가락질할 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욕조에 가득 찬 붉은 핏물 속에서 제가 그를 건져 올렸을 때 저는 소리쳤습니다. 죽지 마세요. 벌을 받더라도 살아서 받으세요. 제가 곁에 있을 테니까요.